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비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가볍게 앞에서 했던 내용들 실전 예상 문제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페이지를 펴봐 주시면 되냐 하면 그렇죠? 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25번이 되겠네요. 25번. 자, 다음 중 특수한 조건의 제어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돼 있죠? 틀린 것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 보시면 대가가 분할돼서 수채는 할부 판매, 그래서 할부 판매 나왔네요. 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자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부분을 제외한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됐고요. 보기 2번.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어가 인도되었으나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대금 청구를 수락한 시점, 수락한 판매, 미인도 청구 판매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맞죠? 한마디로 미인도 청구 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죠?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에서 소유권을 인식한다. 앞에서 우리 봤었죠?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현재 재고가 없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미리 판매 대금을 수취한 경우에 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자, 요건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현재 재고가 없어요. 살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살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너무 잘 팔려가고 그냥 재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미리 판매 대금을 먼저 받았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수취한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는 한번 가볍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아니라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이다. 이거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이 틀렸고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출판물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매기가 비슷하다고 했죠? 품목의 가격이. 그럴 경우에는 발송 기간에 걸쳐서 정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했겠죠?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9페이지로 가시면 문제 26번 볼까요? 자, 다음 중 건설 계약의 계약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보기 1번 최초에 합의한 계약 금액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보기 2번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금액, 그죠? 계약 수익에 포함 기본적으로는 되는데 어떻게 반드시 봐야 되겠죠, 조건을. 수익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보호기간 말 현재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대요. 측정할 수 있어야 계약 수익으로 인식되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봤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측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계약 수익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이라든가 4번 같은 경우는 다 수익 보상금이나 장려금에 대한 내용인데 수익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수익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저희는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포괄손익계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프로세스 당연히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표적인 수익이죠? 그러면서 이제 뭘 배우는 거예요? 수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비용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비용에 대해서 뭐예요? 매출 원가라든가 또 판매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68페이지 기타 그죠? 뭐 수익이라든가 기타 비용 이런 것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 그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비용, 기타 수익과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또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KIFRS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 그렇죠? 매출에 따른 원가가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죠. 맞죠? 그러면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 상품이면 제조 원가. 그죠? 매입한 상품이면 매입 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수익을 내가 유통기업이에요. 상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K카라고 하는 인터넷상에 그죠? 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있죠. 근데 그 K카는 어떻게 개인이나 법인의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고객에게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유통기업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유통기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그랜저를 한 대 판매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죠. 매출이죠. 그런데 자기가 사온 가격이 있잖아요. 매입 원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러한 매출 원가는 단기 매출액에 대응해야 하므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매출 원가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이미 보니까 어디서 학습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학습했죠. 어디서?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이 뭐예요? 판매 목적에 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바로 재고자산이었었죠. 가볍게 한번 가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페이지, 64페이지, 그죠? 그렇습니다. 64페이지에서 재고자산 할 때, 물량 흐름 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166페이지. 그래서 당연히 기초 뭐 상품이라고 한다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게 되면 판매 가능 재고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판매분이 있고 미판매분이 있는데 판매분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 미판매분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 구하라고 하는 거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기초가 100만 원이고 단기에 매입한 것이 400만 원이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것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당연히 매출, 판매된 것은 그렇죠? 매출 원가는 300만 원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등의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재료비라든가 노무비라든가 경비 총액,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한다. 다만 생산이나 제조와 관련이 없는 판매비는 제외된다.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판매비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자동차가 그랜저를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 그랜저를 판매하는데 여기서의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랜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직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어떻게 임금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 그죠?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노무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제품의 제조 원가, 매출 원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죠? 판매직도 그걸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판매직들 있잖아요. 그죠? 그랜저를 판매하는 대리점의 직원들, 그죠? 그 대리점의 직원들은 뭐예요? 판매비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비에 해당되잖아요. 그건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됐고요. 그다음 167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원가는 생산직 급여라고 그냥 생각한다면, 그죠? 예를 들자면, 그죠? 판매에 따른 급여, 그죠? 또 현대자동차의 본사에 양재동 본사에 근무하는 그죠? 관리직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들어가는 인건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과정에서의 어떤 기계 장치 또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은 뭐야? 결론적으로 보면 생산에 투입되는 거니까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거니까 그것은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본사 건물에 있어서의 어떤 감가상각, 그죠? 이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겠죠. 감가상각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말 그대로 제품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판매 활동과 기업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급여라든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경우에 기업 회계 기준서에서는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를 예시하고 있다? 아니죠. 예시하고 있지 않죠. 항상 어떤 거예요? 그죠? KIFRS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급여라든가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뭐 이런 거 다 판매 관리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68페이지 또 접대비라든가 또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매출원가는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판매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기타 뭐 광고 선전비라든가 연구비
또 경상개발비, 뭐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판매 관리비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출원가와 판관비라고 하죠. 줄여서 판관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받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의 준상의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것이 KFRS로 오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기타 손익과 금융손익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기타 손익, 그죠? 기업의 주된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니까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타 수익과 비용의 예로는 뭐 배당금 수익, 외화 환산 손익, 그죠?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손익,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됐죠? 뭐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그죠? 뭐 다른 기업에 주식을 투자해서 거기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타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유무형 자산의 처분 손익 이런 것도 다 기타 수익이나 비용이 된다.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손익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이나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그죠?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예로는 이자 수익, 비용, 그죠? 기타 외화 환산 손익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줄에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당연히 그 이자는 어떻게 거기서 감안할 이자는 다다음 줄 취득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수익으로 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다. 그래서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 수익 비용, 그 다음에 금융수익 비용 이거 살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도 대표적인 뭐예요? 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종업원 급여입니다. 그래서 기준서에 종업원 급여라고 하는 것은 다음 줄에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인데 다음 네 가지로 뭐라고요?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 급여는 어떻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근속 중에 지급하는 것과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근속 중에 지급하는 건 뭐예요? 단기 종업원 급여, 장기 종업원 급여 요 두 가지가 있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 급여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해고할 때 지급하는 것은 해고 급여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보자? 뭐예요? 단기 종업원 급여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단기 종업원 급여 첫 번째 줄 보고 기간 말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그러니까 단기죠. 그죠? 그래서 다음 급여가 포함된다. 대표적인 건 뭐예요? 임금. 그죠? 임금이죠. 임금. 그죠? 한 달 근무하고 바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금.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 종업원 급여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사회보장 분담금,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단기 유급 휴가, 그죠? 이런 거. 또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보너스 있죠. 내지는 성과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매출 얼마큼,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50% 내지는 100% 그죠? 매출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종업원들에게 나눠서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단기 종업원 급여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종업원에 대해서 의료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기타 제공되는 거 단기 종업원 급여로 한다.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단기 유급 휴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연차 휴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열차 휴가라든가 뭐 장애에 따른 거라든가 출산 육아 휴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단기 유급 휴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급 휴가에 대해서 유급이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유급 휴가는 누적 유급 휴가가 있고요. 비누적 유급 휴가로 구분되는데 누적된다는 것은 전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월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적 유급 휴가는 단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음 차기로 이월되는 거죠. 이월돼서 차기 이후에 사용되는 유급 휴가를 누적 유급 휴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기업 A는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기업 A는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5일의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미사용 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2월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요? 누적 유급 휴가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미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100원을 보상한대요. 아, 그렇습니다. 사용 안 하면 100원을 보상한대요. 그러니까 유급휴가. 자, 유급병가는 당해년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된 다음에 직전 연도에 이월된 권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해년도부터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후입선출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X1년 12월 말에 현재 미사용 유급병가는 종업원당 평균 2일이래요. 그다음에 경험에 비춰볼 때 보면 X2년도에 중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병가 일수는 뭐라고요? 7일이래요.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병가 일수는 평균적으로 5.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자, 그럴 경우에 기업 A가 X1년에 인식해야 하는 부채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1년에 미사용 유급병가가 종업원당 평균 2일이래요. 그러니까 그 X1년 12월 말에 그죠? 미사용한 유급병가가 어떻게 누적 유급휴가니까 X2년도에 그걸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험에 비춰 보면 X2년도에 종업원 92명이 사용할 유급병가는 7일이래요. 아, 그러니까 X2년도에 5일, 그다음에 X1년도에 사용 안 한 2일 해서 7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보상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경우에 92명의 경우에는 그죠? 7일을 유급병가로 사용했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보상할 게 없는 거죠. 그죠? 보상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용하지 않아야 보상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92명에 대해서는 그죠? 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8명이 사용할 유급병가 일수는 평균적으로 5.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5.5일이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X1년에 2일과 그 다음에 X2년도에 5일 해서 7일을 쓸 수 있는데 5.5일만 쓸 것으로 예상된대요. 8명의 경우에는. 그러면 기업이 보상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부채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 보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7일을 쓸 수 있는데 8명은 어떻게 5.5일만 쓸 거로 본대요. 그러니까 1.5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하루당 얼마씩 100원씩 보상해 준다고요. 몇 명? 8명을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얼마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미리 부채로 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정에 의해서. 그래서 1,200원을 부채로 잡아 놓는다. 부채로 인식한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비누적적 유급휴가는 2월 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그냥 소멸돼 버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분배제도, 그죠? 이 단기 종업원 급여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죠?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예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자, 기업 A는 회계연도 단기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익분배금 총액은 단기 순이익의 3%가 될 것이지만 일부 종업원이 퇴사함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될 이익분배금 총액은 단기 순이익의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기업 A가 인식해야 할 부채는 그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의 3%에 대해서 부채로 인식할 것인지 실제 퇴사하면 당연히 지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2.5%에 대해서 부채로 잡을 것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지급될 이익분배금 총액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오시면 이익분배 제도 및 상여금 제도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 용역에서 발생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내가 근무하면서 근무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따라서 자, 요거는 체크해 놓으시고 요거는 체크해 놓으시고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그냥 한마디로 이익분배제도의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죠. 이익분배가 아니라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익분배로 인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얘기예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단기 비용이죠. 비용이죠. 그러니까 성과급 받는 거, 성과급 받는 거. 이것은 뭘로?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해되셨죠? 꼭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 종업원 급여 받고요. 이번에는 퇴직급여가 나오네요. 이건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퇴직할 때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를 말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종업원 급여를 말합니다. 이거 퇴직급여.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고급여, 그렇죠? 이거 제외되고, 그 다음에 단기 종업원 급여 제외된다는 거예요. 제외된다. 이거 둘 다, 이건 제외된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단기 종업원 급여나 해고급여를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말한다.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별표. 이렇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및 기타 퇴직급여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라고 함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제도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뭐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확정급여형 제도가 있고요. 확정기여형 제도가 있죠.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연금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특징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확정기여 제도 먼저 한번 볼게요. 확정기여 제도는 어떻게 기업은 그렇죠? 어떻게 고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뭐 연간 총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는데 뭐 여기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확정 기여형 제도에 있어서는 기업은 고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고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 점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기업이 충분한 자산을 어떤 보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확정 기여형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기업은 고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기여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기여금만 납부하면 그것으로 기업의 의무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다음 점 보시면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그렇죠? 퇴직급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기업이 낸 그죠? 기여금과 그죠? 그 기여금에서 발생한 그죠? 투자 수익으로 이렇게 구성된다 이거죠. 이렇게 기여금과 투자 수익으로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거에 대한 운용 지시는 근로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확정급여입니다.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업이 모든 부담을 책임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그죠? 확정기여 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 제도는 확정급여 제도로 분류하는데 다음 점, 기업이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기업이 뭐를? 퇴직급여액을 그죠? 확정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모든 부담을 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죠? 10년 근무하면 10년 얼마 지급한다라는 것을 기업이 확정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확정해서. 그죠?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을 확정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 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소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 자체를 모두 다 뭐예요? 기업이 모든 부담을 진다고요. 기업이 모든 부담을 지는 제도가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험 수리적 위험은 금방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요. 그러니까 투자 위험까지도 다 집니다. 모든 위험을 지기 때문에 투자가 잘못되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투자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기업이 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상승할 수가 있다. 왜? 기업이 모든 부담을 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이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별표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먼저 확정급여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급여제도. 첫 번째 확정급여제도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속연수에 기초해서 하는 산정시기에서 결정되는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뭐 지금 금융투자 분석사 시간이니까 깊이 있게 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정급여형에 있어서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냐면, 그죠? 퇴직 직전에 31분의 평균임금 곱하기 사실은 근속연수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어요. 그죠? 확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정급여제도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위에 보시면 확정급여제도는 미래에 지급하게 될 급여를 어떻게 기업이 확정해 놨죠. 이렇게 확정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부담을 지는 제도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부담을 지는 제도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감안해 줘야 하냐면, 그죠? 각종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투자 위험이라든가 이런 위험을 어떻게 모든 부담을 기업이 진다고요. 기업이 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뭐라고 얘기한다? 보험 수리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보험 수리적 위험. 자, 그래서 113페이지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와 관련된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부담한다. 누가 이걸 보험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기업이 부담한다. 기업이 부담한다. 이런 제도가 뭐라고요? 확정급여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담을 지니까. 모든 부담을 지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는 시험용으로 본다면 보험 수리적 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확정급여예요. 확정급여. 이해되시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보험 수리적 위험. 하여튼 보험 수리적 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을 내면 확정급여형이에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나번에 인식 및 측정 이렇게 보면 확정급여제도에서의 채무와 비용의 측정은 상당히 복잡해요. 왜? 기업이 뭐까지 다 감안해 줘야 돼요. 그 개개인의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그죠? 투자 위험, 그죠? 그다음에 또 혹시 사망을 예를 들어 근속을 하는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담을 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 제도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인식하고 측정하느냐? 다음 단락의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1단계로 보험 수리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2단계로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서 배분하게 됩니다. 배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수리적 하여튼 이런 얘기 나오면 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 나오면 확정급여형이에요.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그렇게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시 1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험 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가정을 해야 돼요. 종업원의 사망률이라든가 종업원의 이직률이라든가 기타 조기 퇴직률 이런 것들 다 감안한다. 그래서 재무적 가정의 예 할인율은 뭘 쓴다? 그래서 다음 줄에 현재 우량 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은 언제 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는 거죠. 그런데 적립은 지금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로 할인해서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할인율은 현재 우량 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적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 기타 뭐 이런 요소를 가져간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험 수리적, 그죠? 이런 평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넘겨보시고 174페이지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근무기간에 따라서 뭐라고요? 두 번째 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급여를 배분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5년을 근속한다라고 한다면 5년 뒤에 퇴직이 발생하겠죠. 예상되는 퇴직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5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배분해서 그렇죠? 적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되셨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2 보시면 예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기업 A가 종업원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불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임시불 퇴직급여는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 임금의 1%의 근무 연수를 곱해서 산정을 한대요. 자, 종업원의 연간 임금은 1차 연도에 10,000원, 그 다음에 향후에 매년 7%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할인율은 10%로 가정한대요. 그렇습니다. 다음 줄에 보험 수리적 가정에 변화가 없다. 이럴 때 5차 연도 말에 퇴직하는 종업원 급여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차 연도 말에 그죠? 그냥 말로 합니다. 5차 연도 말에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예상되는 퇴직 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그죠? 현재 10,000원이잖아요. 뭐 이게 중요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급여가 10,000원이잖아요. 그죠? 10,000원에 대해서 그죠? 5년 뒤에 퇴직 직전에 평균 임금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죠? 당연히 7%씩 상승한대요. 7%씩 상승한대요. 매년 급여가. 그러면서 어떻게 그죠? 그러면
퇴직 직전에이기 때문에 5년이니까 4년만을 반영해줘요. 그죠? 일단 뭐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죠?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평균 임금이 나올 거예요. 퇴직 직전에 평균 임금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근속연수 해준다는 거죠. 곱하기 5. 그걸 얼마를 적립한다고요? 1%를 적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년 차 말에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 예상되는 퇴직급여가 이만큼이 된대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655원을 적립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 적립해야 되니까 어떻게 655원 나누기 5년 근무기간에 따라서 배분하니까 131원을 적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5페이지 1년을 근무할 때마다 인식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근데 어떻게 현재 가치로 왜? 그동안 계속 투자 수익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매년 131억 원을 부채로 해야 하느냐, 퇴직급여 부채로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거기에 따른 투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인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주 정도에 보시면 1차 년도에 단기에 근무해야 하는 원가는 89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31억 원에 대해서 그죠? 10% 할인율이 1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죠? 5년 뒤에 131억 원을 그죠? 1차 년도에 당연히 그죠? 적립하는 거니까 부채로 잡아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죠? 10%로 4년을 할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에 4승으로 할인하게 되면 얼마? 89원이 기말에 확정금여 채무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 재무제표의 표시, 순확정급여 부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미래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구별된 그죠? 기금, 그죠? 퇴직 확정급여는 다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결론적으로 적립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립하는 자산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것을 그죠? 빼서 그것을 차감한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 확정급여 부채는 순확정급여 부채로 뭐라고요?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확정급여 부채에서 거기 보니까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뭘 빼준다고요?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뺀 순확정급여 부채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상에 순확정급여 부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순확정급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퇴직연금 사업자는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외부에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순확정급여 부채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중요합니다. 별표예요. 별표. 그렇죠? 확정급여 부채는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순확정급여 부채로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노파심에 확정급여 채무가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 적립된 자산의 공정 가치가 예를 들어 800원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순확정급여 부채는 200원 이렇게 200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액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총액이 아니라 빼는 거 순액이 됩니다. 순액이 됩니다. 총액 1,000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순액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순액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176페이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략하고 2번에 보시면 확정급여 원가의 구성요소. 자, 단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 상에 퇴직급여를 구성하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되는 보험수리적 손익은 후속기간에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재무상태표상 이익여금으로 직접 반영되다.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기타 포괄손익 있잖아요. 이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는 거, 그죠?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8페이지 한번 다시 가보시죠. 28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 이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두 번째에 확정급여제도에 있어서의 보험수리적 손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렇습니다. 이거 외워놓으면 쓸 때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수리적 손익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그래서 순확정급여 부채 표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보험수리적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별표. 자, 확정기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확정기여제도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에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 없어요. 추가 납부 없어요. 이건 기업은 그냥 고정된 기여금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 확정기여제도에서의 기업의 법적 의무는 뭐예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 이걸로 그냥 확정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줄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확정급여에서는 기업이 모든 부담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 이런 것들을 다 기업이 져요. 그러나 확정기여형은 기업은 그냥 고정된 기여금만 딱 납부하면 끝나요. 의무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수리적 손익과 투자 위험은 다 누가 지는 거야? 종업원이 지는 거예요. 그건 확정기여형. 그래서 그 문제를 볼 때 그래서 기업이 이걸 지르면 확정급여형, 종업원이 지면 확정기여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는지 종업원이 지는지 반드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요걸 장기 종업원 급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는 확정급여 채무와 동일하게 보험 수리적 평가를 적용해서 산출하되 보험 수리적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 체크해 두세요. 장기 종업원 급여는 확정급여 채무와 동일하게 보험 수리적 평가를 적용해서 산출을 해요. 산출을 하는데 장기 종업원 급여에 대한 부분은 산출을 하는데 그 보험 수리적 손익은 뭐에 대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고요. 단기 손익.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딱 알아두면 되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은 뭐예요? 확정급여제도에 있어서의 보험 수리적 손익이고 장기 종업원 급여에 따른 부분은 단기 손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 그러니까 요거 그냥 5가지 외워놓으면 되게 쉽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장기 종업원 급여가. 자, 그거 주의하시고요. 별표 해놓으시고요. 자, 118페이지 해고급여가 나옵니다. 해고급여는 말 그대로 두 번째 줄에 해고급여. 그죠? 해고 당할 때 지급하는 거 해고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기업의 제한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으로 해고된다. 이건 해고급여가 아니잖아요. 기업이 해고를 시켜야죠. 기업이 해고시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줄 해고급여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의 결정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 줄에 종업원이 수락할 때 발생한다. 이해됐죠? 기업이 해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세 번째 줄에 해고급여는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무 용역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건 요거잖아요. 근데 해고는 근무 용역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무 제공 기간에 배분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해고급여는 제공 기간으로 배분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그냥 그죠? 회계 처리한다는 거야. 한 번에. 그죠? 이해되셨나요? 한 번에 꼭 기억하세요. 거기 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고급여에 대한 산출 사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혹시 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너무 심각하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자, 기업 A는 10개월 이내에 한 공장을 폐쇄하고 이 내용 아주 이거 하나하나 다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결론만 아셔도 사실은 되는데 그죠? 그래도
이걸 너무 줄여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까 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 A는 10개월 내에 한 공장을 폐쇄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모든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공장의 폐쇄 시점까지 남아서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각 종업원은 해고일에 3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고, 공장의 폐쇄 시점 전에 퇴사하는 종업원은 10,000원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공장에는 12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줄에 기업은 전체 종업원 중 20명이 공장 폐쇄 전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해고 계획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총 지급되는 금액은 총 현금 유출액은 320만 원이에요.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 320만 원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총 현금 지출액 320만 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총 현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32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근무 대가에 대한 부분과 해고 급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 A는 모든 종업원을 어쨌든 다 해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급여가 그래서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그죠?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해서 해고 급여는 10,000원에 대해서 지금 몇 명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10,000원은 해고 급여니까 다 해고할 거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20명에 대해서 전원 지급한다고요. 그래서 320만 원 지출액 중에서 120만 원이 해고 급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근무 대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거기 보니까, 그죠? 남아있는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하느냐라고 한다면, 그죠?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100명이에요, 100명.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급하냐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 대해서 100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한다고요. 200만 원. 총 현금 유출액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고, 그죠? 자, 이 근무 대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눠서 근무 기간으로 배분해서 인식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해고 급여와 근무 용역 급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119페이지 해고 급여는 해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건 10,000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상관없이 폐쇄 시점까지 남아 있느냐 전에 퇴사하느냐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뭘 알아두셔야 되느냐? 그 단락에서 맨 밑에 줄. 해고급여는 120만 원을 뭐라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근무기간으로 나눠서 하지 않고 요 120만 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부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부채로 인식한다. 한꺼번에 부채로 인식하고 근무 용역에 대한 대가는 10개월 동안이잖아요. 10개월 동안.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줄 기업은 보호기간 말 12개월 내에 급여를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 종업원 급여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단기 급여. 처리하면서 그죠? 어떻게 200만 원에 대해서 그죠? 10개월 200만 원에 대해서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10개월 동안 근무 기간 나눠서 매달 20만 원씩 뭐라고요? 그죠? 회계 처리한다. 매달 20만 원씩 부채로 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 부채로 근무 기간에 나눠서. 결론은 뭐예요? 근무 대가에 있어서는 근무 기간으로 나눠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고 해고 급여는 뭐예요? 그냥 즉시 한꺼번에 회계 처리한다. 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이해됐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119페이지 법인세 회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데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법인세 회계. 법인세 회계는 그죠? 법인세 비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법인세 비용.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율을 하게 되면 법인세 비용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올 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되게 쉽잖아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그런데 법인세율이 20%예요. 그죠? 그럼 20%예요. 그럼 20% 빼면 되겠죠. 그죠? 20%가 법인세율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인세 비용은 2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그러면 80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이 180페이지. 법인세 비용은 그죠? 단순하게 그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에서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계산되지만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기업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것만 줄을 쳐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동일한 경영 성과에 대해서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회계는 기본적으로 여기서의 회계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게 되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법인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비용을 구하느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죠? 이 세금을 내는 것은 그죠?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죠? 수익과 비슷한 개념의 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 수익과는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금이고 세법상 비용으로 보는 것을 또 따로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손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회계상 이익과 세법에서 정한 법인세를 낼 때 이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이 법인세라고 하는 부분은 뭐에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과세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해서 곱하기 법인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 이렇게 계산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뭐라고요? 법인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동일한 경영 성과라고 하더라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좀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81페이지 그래서 다 생략하고요. 그 박스 바로 밑에 동일한 경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게 된다. 그죠? 당기순이익이 여기서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이연 법인세가 도입되었고, 즉 이연 법인세는 법인세 비용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서 이연에서 인식한다. 그렇죠? 자, 이연 법인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연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를 어떻게 해요? 늦게 내는 거예요. 늦게 내는 법인세를 늦게 내는 이연에서 낸다. 이연.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181페이지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2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계상의 어떤 그죠? 수익과 비용, 이익을 어떻게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이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 이익을 세법상의 입금과 송금, 과세소득으로 바꿔주는 이 절차를 뭐라고 얘기한다?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무조정. 이해됐나요? 세무조정. 그래서 거기에 세무조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나오죠. 182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세무조정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계상과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회계와 세법상의 귀속 시기의 차이 또는 세법이 인정하는 항목의 차이로 때문에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계와 세법상의 귀속 시기의 차이에 의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일시적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법이 인정하지 않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구적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차기 이후가 되면 다 해소하게 돼요.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연 법인세를 계산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구적 차이는 이연 법인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냥 생략합니다. 또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2번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인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저희 체크합니다. 별표. 법인세 비용은 여기서의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단기에 내는 법인세와 어떻게 그죠? 이연 법인세로 이렇게 나눠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법인세는 말 그대로 단기에 회계 기간에 뭐에 대해서 그죠? 이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법인세를 단기 법인세가 되는 거죠. 뭐 사실은 당연한 거죠. 단기에 내는 거니까. 이연 법인세는 어떻게 다음 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관련해서 미래의 회계 기간에 미래에 하는 거예요. 미래의 회계 기간에 납부하거나 차감할 법인세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그렇죠?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길어졌는데, 그죠? 이연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연, 나중에서 내거나 나중에 차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 자, 가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뭘 넣어놓으시면 이해하기 좋냐면 미래, 그죠?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익이에요. 그래서 단기 회계 이익에서는 차감하지만 차기 이후에 다음 줄에 미래 납부세액을 늘려주는 차이를 말합니다. 아, 다소 어려운데 결론만 아시면 돼요. 그죠? 아, 미래 납부세액을 증가시켜요. 그죠? 미래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죠? 아, 뭐 언제 가산한다고요? 미래에 가산한다고요. 그것을 미래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니까 이걸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해요. 세무조정 과정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차이를 말하고 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 납부세액을 증가시키죠. 같은 얘기죠, 계속. 미래 납부세액을 증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미래 납부세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뭘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부채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연 법인세 부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잡으면 되고, 그러면 이연 법인세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다음 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실현되는 시점을 예상해서, 그죠? 그때 예상 세율을 적용하면 바로 이연 법인세 부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183페이지 가시면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이 정도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기업 A의 X1년 회계 이익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세무조정 결과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3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미래 납부세액이 3만 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어떻게 X2년부터 3년 동안 만 원씩 소멸되며 단기 법인세율은 20% 이나, 그죠? X3년도 이후에 예상 법인세율은 25%예요. 자, 이거 너무 쉽습니다. 말이 좀 다소 어려워서 그렇지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연 법인세 부채를 얼마로, 그죠? 측정해야 하느냐, 인식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X2년도, 그죠? X2년도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만 원이라고 했죠. 만 원이에요. 그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다가 그때 법인세율이 몇 %라는 거예요. 법인세율은 20%라고 했어요. 20%.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예요? 2,000원이죠. 2,000원. 됐죠? 그건 X1년도. X2년도, X3년도는 25%로 된대요. 그러니까 만 원에 대해서 25%예요. 적용될 것을 예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500원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X4년도에는 똑같대요. 그죠? 2,500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2,000원 더하기 2,500원 더하기 2,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연 법인세 부채로, 그죠? 인식할 것은 얼마요? 7,000원이 되겠죠. 7,000원. 이해되셨죠? 요거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요거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184페이지 보시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예요. 자, 차감은 뭔 차감하겠습니까? 미래의 납부세액을 어떻게 차감하는 거니까 감소시키는 거죠. 그걸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 치시면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단기 회계 이익에서는 가산하지만 차기 이후에 미래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차이를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써놨죠? 그렇습니다. 미래 납부세액을 감소시켜요. 이걸 뭐라고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그냥 주어집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연 법인세를 자산을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죠? 자, 그런데 미래 납부세액을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 납부세액을 감소시키잖아요. 감소시키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산이다. 이거 자산이다. 이거 자산이다. 그죠? 아, 미래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권리가 기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연 법인세 자산이다. 이렇게 이연 법인세 자산. 아, 미래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니까 부채, 미래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니까 자산.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됐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연 법인세 부채와 자산의 경우에는, 그죠?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유동 항목이 아니라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연 법인세 부채는 뭐예요? 비유동 부채가 되는 것이고 이연 법인세 자산은 뭐라고요? 비유동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일단 들어두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에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검토 사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일단 뭐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검토 사례인데요. 기업 A는 X 1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3만 원과 차감할 일시적 차이 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죠? 예상 소멸 시기와 금액은 밑에 내용이고요. 법인세율이 20%가 될 거라고 하고 X 5년도 이후에 예상 과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어요. 예상 회계 이익이 2만 원, 2만 원, 만 원인데 가산할 차이가 만 원, 만 원, 만 원 하고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X 2년도만 보면 2만 원 더하기 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3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과세 소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X 4년도에는 회계상 이익이 만 원이고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만 원이고요.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2만 원에 대해서 3만 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 3만 원 중에서 그죠? 185페이지 네 번째 줄 3만 원 그러니까 중에서 다섯 번째 줄 3만 원 중에서 만 원은 실현 가능성이 없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할 것은 사실은 그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 9만 원에서 만 원을 뺀 8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율 그래서 16,000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소 좀 제가 빠르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복습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상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데 그죠? 동일한 과세 기업이라든가 과세 당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문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86페이지, 187페이지 부분까지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